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네덜란드 교환학생으로서 네덜란드 교환학생을 정리하는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 첫 번째는 마인드 차이인데요. 우선 한국인들도 한국인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적이고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한다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네덜란드 그리고 유럽에 와서 느낀 거는 사실이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네덜란드는 특히나 덜 경쟁적이고 제한을 많이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매매도 그렇고 동성결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혁신을 많이 꾀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이 이제 한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덜 내성적이고 훨씬 더 프렌들리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프랑스 친구랑도 얘기를 해봤지만 프랑스에서는 네덜란드만큼 눈을 마주치면 인사를 하고 이렇게 웃어주고 이런 경우가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네덜란드 사람들이 조금 더 프렌들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업 과정 차이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실용 중심 대학을 다녔는데요. 응용과학대학 이런 걸 다녔는데 그 대학 특성상 훨씬 더 실용적인 학문을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네덜란드에 1년을 있었는데 첫 번째 학기는 회사와 함께 일을 했고 두 번째 학기는 학생들끼리 이제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수업을 했는데요. 이게 한국에서는 저는 흔하게 해보지 못했던 경험이라서 네덜란드가 훨씬 더 실용적인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세 번째로는 SNS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저희 나라에서는 주로 카카오톡을 이용을 하잖아요. 하지만 네덜란드에서 그리고 유럽에서는 카톡 대신 왓츠앱을 이용합니다. 카톡 대신 왓츠앱이라는 앱을 이용하고 이거는 사실 카카오톡보다 조금 더 포멀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카카오톡은 저희는 일상용으로도 이용을 하고 조금 공식적으로도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왓츠앱 같은 경우에는 훨씬 카카오톡보다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랑 연락할 때는 왓츠앱보다는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답이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인스타그램보다는 스냅챗을 유럽 친구들이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냅챗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유럽 애들 보면은 얼바바바바 이러면서 음성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타이핑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이렇게 귀를 대고 듣고 바로 음성으로 대답을 해서 전송을 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얼이라는 앱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앱은 저는 한국에서는 사용해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유럽을 나와서 처음으로 비리얼을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SNS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실 한국인들은 SNS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SNS라고 하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에 대해서 아는데 제가 유럽에서 소통을 하면서 SNS라고 말했을 때 SNS가 뭔데?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S, N, S 다 영어 알파벳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어인 줄 알았는데 영어가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SNS라고는 전혀 하지 않고 소셜미디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셜미디어라고 말을 해야 이게 우리가 말하는 SNS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영어가 아니었어?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네덜란드는 강아지, 개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한국은 대부분 포메라니안이나 이런 소형견들이 많잖아요. 여기는 소형견도 물론 있긴 하지만 훨씬 대형견을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와, 대형견을 내가 살면서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형견들을 정말 많이 키웁니다. 한국에서는 대형견이나 소형견이나 개물림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입마개를 필수적으로 하고 대형견인데 입마개를 안 했다 하면은 조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대형견들도 교육이 정말 잘 되어 있고 입마개 한 대형견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정말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들이. 그거는 아무래도 집 자체가 넓기도 하고 산책할 공간도 정말 많고 한국과는 조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환경에서 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들도 훨씬 더 행복하고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는 데서 오는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녔던 여행지들 중에서 베스트를 꼽자면 저는 포르투갈의 포르토랑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있는 프랑스의 안시를 꼽고 싶습니다. 포르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볼 게 정말 많진 않아요. 그냥 제가 한 걸 꼽자면 뭐 바닷가 가서 바닷가 구경하기, 야경 보기, 나타, 에그타르트 같은 나타 먹기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 여행지가 다른 여행지보다 훨씬 더 칠하고 여유롭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면에서 오는 행복감이 정말 컸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포르토를 또 인생 여행지 중 하나로 꼽고 싶고, 그리고 프랑스 안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은 유럽 국가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알프스 산이 보이고 알프스 산맥에서 오는 아름다운 깨끗한 물이 있는 곳을 처음 와봐서 정말 뭔가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도시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프랑스어 자체가 되게 로맨틱하고 달콤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프랑스어가 들리고 로맨틱하고 예쁜 물이 흐르고 운하는 딱히 없고 운하는 네덜란드에 있고요. 알프스 산맥이 보이는 게 되게 로맨틱한 여행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 습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전에도 뭐 생활비, 물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로가 1년을 있었지만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뭐 60유로 이렇게 보면은 숫자 6이라는 게 들어가서 그런지 별로 비싸게 느껴지지 않고 저에게는 6,000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물건을 살 일이 있으면은 그 환율 앱을 이용해서 이 60유로가 지금 환율 기준으로 얼마구나 이런 걸 항상 체크했고, 그렇게 체크를 해야 조금씩 규모 있는 소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환율이 바뀔 때, 환율이 내려갈 때 잽싸게 환전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환율이 되게 비싼데 조금 환율이 내려갔다, 1,300원대로 내려갔다 싶으면 모인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재빠르게 환전을 했어요. 제가 네덜란드 교환학생으로서 모인을 자주 이용한 이유는 네덜란드에서는 마에스트로라는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사의 카드를 중점적으로 이용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사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로 마에스트로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그 마에스트로 카드에 넣을 돈을 모인을 통해서 송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인이 또 좋은 점 중 하나가 환율이 바뀌면 알림 같은 걸 보내줘요. 그래서 뭐 엔화는 얼마고 달러는 얼마고 유로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면 지금이 환율이 내려갔으니까 환전을 할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로바로 환전을 하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유학생 인증 같은 걸 받으시면 학생으로서 할인을 받아서 또 환전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네덜란드가 아니면 대부분 뭐 트래블 월렛을 요즘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요. 트래블 월렛도 최근에 보니까 친구끼리 송금하는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외에 웬만한 국가, 유럽 국가에서는 유로를 이용을 하실 테니 트래블 월렛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하지만 네덜란드에서 오래 생활하시는 뭐 몇 개월 이상 있는다든지 아니면 소도시를 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마에스트로 카드를 발급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저는 모인이라는 앱을 꼭 이용하시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용해본 결과 모인이 가장 빨랐고 돈도 가장 적게 드는 앱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인이라는 앱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와의 차이점을 크게 두 가지를 뽑자면, 첫 번째로는 자전거를 정말 많이 탑니다. 자전거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전거를 정말 많이 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타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무서움이 있었는데요. 왜냐면 더치 사람들은 자전거가 능숙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정말 잘 타고 빨리 타고 그리고 차 옆으로 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으로서 이런 점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전거 사용이 처음에는 무서웠으나 익숙해진 이후에는 생활 반경이 훨씬 더 넓어지고 그리고 교통비도 훨씬 세이브할 수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짐을 들고 타야 할 때
자전거 가방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 사용을 하는 게 정말 큰 차이점이자 장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어 사용이 있는데요. 영어 사용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어를 정말 잘 쓴다, 이 한 문장으로 네덜란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를 정말 잘 쓰고, 제가 또 네덜란드 생활을 최근에 하면서 느꼈던 점은 정말 나이가 많은 어르신분들도 영어를 정말 잘 쓰고 애기들도 영어를 정말 잘 써요. 제가 최근에 레이든이라는 네덜란드 도시에 갔었는데 거기에 영 렘브란트 스튜디오라고 렘브란트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 같은 액티비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네덜란드 더치 옵션과 잉글리시 옵션이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잉글리시 옵션을 선택을 해서 이제 그거를 보고 있었죠. 근데 이 영상 중간에 네덜란드 할머니, 어르신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정말 할머니셨거든요. 머리가 하얀색인 그런 할머니 분이셨는데 이제 더치 말로 직원분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영어로 지금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영어로 들을래? 아니면은 뭐 기다렸다가 더치로 들을래? 라고 하는데 그 할머니 두 분께서 뭐 문제 없어. 그냥 우리 영어로 들을게 하면서 그냥 영어로 들으시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저희 부모님 나이 때만 해도 영어를 하실 줄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할머니 세대로 가면 거의 저는 전무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영어 사용이 익숙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덜란드는 애기들도 영어를 정말 잘하고 어르신분들도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만 가더라도 이렇게까지 잘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정말 큰 차이점이자 장점 중 하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저희 숙명여대 에브리타임을 통해서 유럽 교환 1년 파견자, 네덜란드 파견자에게 궁금한 점이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글을 올렸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들어온 질문을 대답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친구들이랑 돈 나눌 일 있을 때 계산하는 법이 궁금하다고 저희 송이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뭐 한국 친구들이랑은 대부분 모인을 통해서 마에스트로 카드에 충전을 해서 유로가 있기 때문에 유로를 그냥 전달해 줍니다. 저희도 다 은행 계좌 번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아이반, 이반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은데 그 이반 코드를 통해서 송금을 해주고, 아니면은 네덜란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붕크 같은 카드로는 이렇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보낼 수 있어요. Please pay 블라블라 하면서 요청 링크를 보낼 수 있는데 그 요청 링크에 접속을 해서 바로 돈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네덜란드에서 티키라는 앱도 이용을 하는데요. 이것도 더치페이를 하는 앱이고 그 앱을 통해서 이게 어떤 거에 대한 금액인지 그리고 얼마인지를 설정할 수 있고, 그거를 또 친구들에게 링크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요. 아니면 가끔 나 유로 없는데 혹시 한화로 보내줘도 돼? 아니면 뭐 현금으로 보내줘도 돼? 하는 경우에는 뭐 한국과 똑같이 계산을 합니다. 현지 유심 낀 핸드폰으로 한국은행 앱에서 폰뱅킹이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저는 굉장히 다양한 유심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도 유심을 샀었고, 크로아티아에서도 유심을 샀었고, 지금 네덜란드에서도 유심을 사서 똑같이 그 현지 유심을 이용 중인데, 당연히 한국은행 앱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뭐 신한은행, 그리고 토스도 이용했었고, 또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농협도 이용했었고 다양하게 한국은행 앱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가끔씩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번호를 살리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번호 인증 말고 다른 옵션이 있으면 아이핀이라든지 디지털 인증서 이런 걸로도 인증을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카카오톡 인증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가끔씩 한국 휴대전화로만 인증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저는 또 1년 교환학생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장 싼 유심으로 바꾸고 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통신 비용을 비교해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어떤 유심이 제일 싼지 비교를 했고, 그래서 우체국 유심으로 바꾸고 왔는데요. 그게 몇 개월 동안에는 무료였고, 그리고 한 7개월 이후로도 몇천 원 그렇게만 내면 됐어서, 그래서 우체국 유심으로 바꾸고 왔는데, 그렇게 저는 한국 유심으로 바꾸고 오는 것도 길게 파견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대비를 하고 온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유심으로 싼 걸 바꿨고, 그리고 그거를 공기계에 넣어서 이제 이용할 일이 있을 때는 그 공기계를 켜서 이용을 하고, 뭐 인증번호를 받아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환전을 얼마나 해서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사실 제가 거진 1년 전이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엄청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100유로 몇 장, 200유로 몇 장, 50유로 몇 장, 50유로, 20유로, 10유로 뭐 이런 식으로 환전을 해왔던 것 같은데, 저는 환전을 해서 크로아티아에서만 썼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아마 한 100만 원 정도를 해서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크게 막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잃어버릴 위험도 있고, 그냥 환전을 뭐 최대 100만 원 정도만 해서 오시고 트래블 월렛 같은 거에 돈을 넣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카드도 정말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뭐 트래블 월렛도 가지고 오고, 토스뱅크 카드도 가지고 오고, 하나은행에서 카드를 많이 발급받으시는 그 두 가지 유명한 카드가 있는데 그것도 가지고 왔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뭐 이게 안 되면 이걸 쓰고 이게 안 되면 또 저걸 쓰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갈이가 많이 심했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셨는데, 저희 네덜란드에서는 사실 물이 굉장히 깨끗한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즈볼로라는 도시는 암스테르담보다 더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갈이 같은 건 아예 없었고, 뭐 샤워헤드 같은 것도 저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뭐 물이 특별히 더럽다는 느끼지 못했고요. 뭐 근데 이제 저희 기숙사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랠리를 쓰는 친구들은 샤워헤드를 굉장히 추천을 하더라고요. 조금 더러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샤워헤드를 추천했지만 저는 하이브라는 기숙사에 있었고 샤워기 헤드를 따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머리가 뻑뻑해진다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제가 린스를 바꾼 이후로부터는 머릿결이 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물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계좌 추천이랑 만드는 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붕크 아니면 ABM 암로를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지, 공용 자전거를 이용하는지도 물어보셨습니다. 이건 정말 네덜란드스러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전거 정말 많이 이용하고요. 걸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걸을 때 거의 없고, 먼 도시 이용할 때 아니면 기차도 잘 안 타고, 또 버스도 비싸서 버스는 저는 네덜란드 1년 있으면서 딱 한 번 타봤습니다. 한 번? 두 번 타봤습니다. 그리고 공용 자전거는 아마 그 스와피츠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덜란드 즈볼로에서는 더 이상 스와피츠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용 자전거 대여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바뀔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덜란드 숙소난이라고 하는데 숙소 어떻게 구하셨나요? 네덜란드는 정말 숙소난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학교에서 기숙사를 100% 보장을 해주겠다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뭐 에어비앤비를 장기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홈스테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학기는 홈스테이를 했고 두 번째 학기는 정말 다행히 기숙사가 돼서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홈스테이나 아니면 따로 네덜란드 부동산을 이용해서 계약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에어비앤비에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숙사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거든요. 저희만 해도 기숙사가 총 4가지 정도의 옵션이 있는데 그 4가지 중에서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질문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답변이 부족했거나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네덜란드 1년 교환학생의 총정리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주비주. 이제 다음으로는 요즘 가장 핫한 넷플릭스 드라마죠. 더글로리와 관련해서 네덜란드 교환학생으로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네덜란드 교환학생이거나 네덜란드에 방문해 보신 분들은 그 이사라 대사가 굉장히 인상 깊으셨을 거예요. 뭐 네덜란드 보내줘, 나야 그냥 편하게 하고 싶어, 이런 느낌으로 이사라가 네덜란드를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덜란드 교환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얘기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대마가 합법이기 때문에 사실 암스테르담만 가도 대마 냄새를 굉장히 많이 맡으실 수 있어요. 저도 한국에서는 대마 냄새가 뭔지 몰라서 대마는 대마 특유의 냄새가 난다, 이런 말이 사실 대마 냄새가 뭐야? 내가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만 냄새는 한 번 맡고 나면 할 정도로 잘 잊혀지지 않는 냄새예요. 그래서 담배 냄새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내가 맡아본 냄새가 아닌데 내 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냄새가 아닌데 싶으면 사실 대만 냄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만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데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암스테르담 센트럴 스테이션에만 내려도 바로 대만 냄새를 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스테르담을 많이 갔기 때문에 암스테르담에 딱 도착하면 요게 네덜란드지, 이게 대만 냄새지,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대만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렇게 큰 거부감은 없는데 아무래도 잠깐 관광으로서 하루 이틀 묵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약 관련해서, 특히 대마 관련해서 뭐 밖에서 피는 건 불법이고 집 안에서만 피는 게 합법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던데, 우선 살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길거리에서도 많이 피고요. 길거리에서 많이 피고 커피숍, 이제 네덜란드에서 대마를 파는 곳을 커피숍이라고 하는데요. 커피숍 앞에서도 대마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대마를 파는 곳이니까. 커피숍 앞에서도 대마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기숙사, 다른 인터내셔널 학생들과 같이 사는 기숙사 같은 경우에서도 뭐 집에서나 아니면 밖에서 대마를 피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대마 냄새를 조금 맡으실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기숙사, 제가 살고 있는 방에는 대마를 피는 친구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마 냄새가 나서 뭐 잠을 못 잔다, 너무 힘들다, 이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다른 기숙사, 랠리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대마 냄새 때문에 조금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국 교환학생으로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 마약, 뭐 대마, 펜타닐 뭐 이런 걸로 유튜브에서도 저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알고리즘도 굉장히 저에게 많이 추천을 해주는데요. 뭐 미국 영상 같은 거 보면 길거리에서 거의 뭐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몸을 못 가누고 이런 분들의 영상이 많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하지만 네덜란드는 의외로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뭐 암스테르담을 가든 어느 도시를 가든 뭐 약에 취해서 길바닥에 자고 있고 이런 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고, 사실 냄새가 조금 나는 것만 빼면 네덜란드는 약쟁이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무법지대, 무법국가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안심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덜란드 교환학생으로서 네덜란드 교환학생에 대한 총평을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려보고자 해요. 첫 번째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 네덜란드 교환학생으로서 네덜란드의 첫 번째 장점은 영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나 아니면 유럽 여러 국가를 다니면서 생각이 든 부분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영어를 정말 잘한다는 거였어요. 사실 독일 같은 경우만 해도 독일 영어 잘하고 영어로서의 소통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네덜란드에 살다가 독일에 방문을 해봤을 때 독일 사람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네덜란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훨씬 더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뭐 네덜란드랑 가까운 벨기에만 가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독일도 제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뭐 크로아티아에서도 만났고 스페인은 너무 많이 만났고요. 뭐 부다페스트에서도 몇 번 만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제가 영어를 아예 못하는 사람은 200일 넘게 살았지만 프라이마크에서 영어 못하는 직원 1명 만났고 세컨핸드 샵에서도 1명 만났고요. 그 외에는 사실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주위에 다른 직원을 찾아서 물어보면 또 영어를 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네덜란드가 영어권,
국가를 제외하고서 비영어권 국가 중에서는 영어를 가장 잘하는 국가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이용한 소통에 대해서는 걱정을 조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느꼈어요. 정말 큰 장점이라고 느꼈고, 사실 이제 길거리에 네덜란드 표지판이 있고 이런 것만 제외하면은 저는 영국에서 소통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없었고, 네덜란드에서도 소통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없었고, 거의 영어권 국가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 날씨가 정말 안 좋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가을 학기부터 시작해서 한 6월, 7월까지 가을 학기, 봄 학기 이렇게 두 학기를 지내는 학생인데요. 우선 현재 4월 중순의 날씨는 겨울과 비교하면 정말 좋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해가 안 뜨는 날도 정말 많았고요. 날씨가 흐려서 하루 종일 해가 안 뜨는 경우도 정말 많았고, 비도 정말 많이 오고 비가 정말 자주 와요. 해를 볼 수 있는 쨍쨍한 날이 겨울에는 정말 얼마 없기 때문에 날씨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조금 힘듦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덜란드 오기 전부터 네덜란드가 날씨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도 날씨가 안 좋으면 네덜란드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자. 네덜란드 날씨도 이럴 텐데 날씨에 영향받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 했기 때문에 사실 네덜란드 날씨가 안 좋았을 때 너무 우울해. 날씨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날씨 좋은 국가에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지더라고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 기분에 대한 평균치가 높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정말 중요하긴 중요하구나 라는 걸 여행하면서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네덜란드가 여행 다니기 좋다입니다. 우선 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 내 국가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영국을 가는 것도 굉장히 싼 가격으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네덜란드에도 암스테르담이나 로테르담, 우트렉, 델프트 이런 여러 가지 유명한 도시들이 있지만 그냥 유명하지 않은 근처 가까운 소도시들을 하나하나씩 가는 것도 굉장히 저는 재밌고 예쁘다고 느껴졌어요. 나라 자체가 좀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운하도 흐르고 이런 비슷비슷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내에서 여행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재미있다고 느껴졌는데요. 네덜란드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NS 카드를 발급받아서 주말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서브스크립션을 구독을 하시면 거의 주말에 드는 비용은 서브스크립션, 구독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무료로 다니실 수 있으니까 여행 다니기 굉장히 좋고, 또 네덜란드에 뮤지엄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뮤지엄 카드로 그냥 주말이든 주중이든 여행 다니면서 여러 가지 뮤지엄을 구경하시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네덜란드라고 하면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게 있죠. 홍등가인데요. 홍등가를 이제 영어로는 레드라이트 디스트릭트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홍등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홍등가가 이렇게 몰래 숨어가고 노력을 해서 가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암스테르담 센트럴 조금 떨어진 한 10분, 20분 내외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을 이동하시다 보면 그곳을 지나가셔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홍등가라고 해서 무섭거나 위험한 분위기는 아니고요. 그냥 정말 관광객들이 정말 많고 관광객들도 다 우와 신기하다 이런 느낌으로 걸어가는, 그냥 재빠르게 다들 걸어다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무섭거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홍등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새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경을 하실 수 있고 성박물관, 하이네켄 박물관, 고흐 박물관 이런 여러 가지 박물관들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인종차별인데요. 사실 인종차별은 유럽에 나가면 어느 정도 감당해야 하는 분이기는 합니다. 사바사 케바케도 정말 심하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인종차별에 굉장히 민감하다, 네덜란드가 인종차별을 정말 많이 하는 국가다 이런 거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네덜란드에서 겪었던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나라는 여행으로서 잠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한 일단 인종차별을 겪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것도 맞아요. 하지만 제가 가장 심하게 인종차별을 당했던 거는 네덜란드, 그리고 스페인, 그리고 크로아티아 이렇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종차별을 당한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뭐 말로 인종차별 당했다 이런 건 없었는데 제가 관광객인 걸 알고 또 아시안이다 보니까 돈을 조금 거슬러 주는 식으로 인종차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관광지나 관광국가 같은 경우에는 흔하다고 하는데 저는 크로아티아가 첫 번째 여행지였고 여행 국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로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았고 현금을 사용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제 돈을 적게 거슬러 주는 게 인종차별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50유로 정도는 아예 거슬러 받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나중에 알고 원래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내가 인종차별을 당한 거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안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렇게 눈을 찢는 인종차별을 저는 스페인에서 처음 봤고요.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 자체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냥 뭐 광장 같은 데서 댄스팀, 뭐 댄스 하시는 분들, 댄서들이 막 춤을 추시는데 공연 중간에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뭐 너 차이니즈냐 그냥 뭐 물어보지도 않고 중국에서 왔지? 이런 걸 그냥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예 물어보지도 않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무지에서 오는 인종차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인종차별은 인종차별이고 눈을 찢는 것도 인종차별은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스페인도 인종차별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덜란드는 제가 소도시에서 겪은 인종차별인데요. 일단 소도시이기 때문에 더 심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갔던 클럽에서 그 바 안에 클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비웃고 웃고 인종차별하고 눈을 찢고 뭐 너 왜 영어로 말해? 여기 네덜란드야. 네덜란드 말로 말해.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아니면 뭐 눈을 찢고 저희를 막 원숭이 보듯이 사진 찍고 뭐 차이니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거 인종차별이다 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야? 인종차별 아닌데? 난 그냥 너네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외국인 친구들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더치 친구들도 네덜란드 친구들도 정말 몰상식하고 예상 밖의 행동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네덜란드에 있는 줄 몰랐다. 이런 말 하기도 했고 제 프랑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일이 프랑스에서 있었으면은 최소한 한 명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을 텐데 어떻게 한 명도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있냐 이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인종차별을 한 친구들을 그 바에 있는 관리, 세큐리티한테 말을 했는데 그냥 뭐 사과 받아. 그리고 사과 받은 이유에는 사과 받았으면 됐잖아. 뭘 더해줘. 그냥 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뻔뻔하고 좀 기분 나쁜 미성숙한 대처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서 네덜란드가 인종차별에 있어서 마냥 안전하고 뭐 유토피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면서 네덜란드에 200일 넘게 있었던 교환학생으로서 네덜란드 교환학생 살이의 총평을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앞으로도 더 세세하고 자세한 네덜란드 교환학생의 이야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